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11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11월 7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위험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 중 가장 생활과 밀접한 것을 꼽으라면 역시 식욕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날도 있는데요. 최근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을 보면 요리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배를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뿐만이 아닌 자칫 잘못 먹었다가는 위험한 음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이 바로 그런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보시기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여러 설명과 묘사들이 등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음식은 필리핀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이름은 파그파그 혹은 파파그라고 불리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비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파그파그라는 단어 자체는 타갈로그 언어로 원래 먼지나 더러운 것을 털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는데요. 이 단어가 음식의 이름이 된 이유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파그파그의 주 재료는 남은 음식물과 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그파그의 재료는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서 기한이 지나 버려진 식품 혹은 소비 기한이 지난 고기나 생선들, 상에서 폐기가 되어버린 재료들, 심지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치킨과 햄버거 등이 주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치킨의 경우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양이 유지된 경우는 거의 없고 뼈에 살점이 조금 달라붙어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파그파그의 조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재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려지는 음식물이기에 대개는 가게의 쓰레기통이나 혹은 근처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조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해진 재료들에서 그냥 더러운 것만 털어내고 먹어도 파그파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다만 조금 더 조리를 거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파그파그 스튜의 경우 재료를 통 안에 넣고 물로 씻어낸 다음 향이 강한 채소를 넣고 함께 볶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료의 상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토마토, 소금과 후추를 비롯한 각종 조미료를 넣고 오랫동안 끓여내면 파그파그 스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치킨의 경우는 재료를 씻어낸 뒤에 기름을 두르고 그대로 튀겨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재료의 정체만 모른다면 맛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네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겨버린 음식이거나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대부분이기에 위생적으로도 매우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파그파그가 주로 소비되는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에서도 무척 형편이 안 좋은 곳이며 놀랍게도 이 파그파그를 돈을 받고 판매해서 얻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파그파그의 수요층이 꽤 많은 편이고 또한 소비가 확실한 음식이란 것입니다. 필리핀의 정부기관인 국가빈곤퇴치위원회에서는 이 파그파그를 잘못 먹었다가는 영양실조와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에 걸릴 수도 있고 당연히 건강에 큰 지장이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판매나 제조를 금지시켰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모든 지역을 단속할 수도 없는 데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 파그파그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이른바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남기지 않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버리지 않으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 파그파그를 만들 수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제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파그파그가 기아 감소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전국 노동조합인 필리핀 나그카이사 노동조합 회의에서는 이 파그파그가 널리 소비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굶고 있던 사람들의 기아가 해결되었으며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벌였을 경우 파그파그의 제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기아율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얘기였는데요. 차라리 제대로 된 식량이 공급이 된다면 좋겠지만 애초에 파그파그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근본적 이유가 식량
공급과 빈곤이 해결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으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었습니다. 현재도 파그파그는 여러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데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네팔과 튀르키예 지역에서는 특이한 종류의 꿀이 생산됩니다. 이 꿀의 별명은 바로 매드허니인데요. 말 그대로 미친 꿀이란 뜻입니다. 혹시 미칠 듯이 맛이 있어서 붙은 별명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맛있어서가 아니고 정말로 꿀을 먹다가 미쳐버릴 수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 꿀은 히말라야 산맥에 서식하고 있는 히말라야 자이언트 꿀벌에 의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꿀벌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자생하는 진달래종의 꽃들에서 꿀을 채취하고 이 꿀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위에 저장해 두는데요. 다른 꿀과는 다르게 짙은 붉은색을 띤 이 꿀에는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아노톡신이란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달래, 철쭉 등의 꽃에 들어있는 신경독입니다. 이 그레이아노톡신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저혈압과 심박수 감소 등을 일으키고 과다 섭취할 경우 현기증,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실신과 발작, 의식불명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자칫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매드허니는 역사가 무척이나 오래되었기에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기원전 401년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원정을 떠난 그리스의 군사 지도자 크세노폰, 그가 지은 저서 아나바시스의 내용에 따르면 흑해 근처의 트라부존을 지나던 도중 이곳에서 일부 병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서 더 이상 행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행군 중이던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던 도중 이 매드허니를 벌집제로 나눠 먹었고 그로 인해 중독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 다음날 겨우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이 꿀의 효과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생무랑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65년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는 폼페이우스 장군과의 전투에서 철수를 하면서 로마군이 쫓아올 길목에다가 이 매드허니를 벌집제로 슬그머니 놓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철수하는 병력을 뒤쫓다가 지치고 허기 가진 로마군들은 예상대로 이 벌집을 나눠 먹기 시작하고 곧 중독되었는데요. 이 틈을 타서 로마군을 기습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18세기 무렵에는 매년 약 25톤 정도의 매드허니가 흑해 지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독성이 있는 이 꿀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수출되었을까요? 바로 술에 섞어 먹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술 한 잔에 이 매드허니를 조금 섞어 마시면 꿀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할 때보다 더 깊고 기분 좋게 취할 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역시 많이 넣었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네요. 이런 매드허니는 튀르키예와 네팔 지역에서는 민간요법과 전통의학 등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소화불량과 복통 등의 소량 섭취할 경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매드허니가 독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2005년부터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꿀만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은 혹시 쿠키를 좋아하시나요?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쿠키를 싫어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리브해에 위치한 IT 공화국에는 아무런 맛도, 영양도, 심지어 칼로리도 거의 없는 쿠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유행하는 제로 음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흙 쿠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흙 쿠키는 영어로도 머드 쿠키, 더트 쿠키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생긴 게 마치 진흙 같아서 붙은 이름인가 싶지만 놀랍게도 진흙 쿠키는 말 그대로 정말 진흙으로 만들어진 쿠키입니다. 2010년 IT 대지진 이후로 기근이 심해지자 진흙 쿠키가 이전보다 더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제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흙을 체에 넣고 걸러내서 그나마 고운 것만 걸러내고 이 진흙을 물을 붓고 개어서 반죽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만 넣으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 최소한의 향과 맛을 위해 소금, 버터, 마가린 등을 넣는데요. IT가 현재 사정이 무척 좋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양만 들어가며 그나마 이마저도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햇빛에 널어놓고 말리기만 하면 끝이라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쿠키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그냥 진흙을 씹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맛도 영양도 없는 음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을 왜 먹냐고 한다면 그저 정말로 배가 고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허기를 채우기는 채워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모양은 그럴듯한 쿠키를 식사 대신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 쿠키를 먹으면 몸에 무척 위험한데요. 일단 진흙은 몸에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흙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진흙을 배고플 때마다 섭취한다면 분명 내부 장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소화가 되지 않으니 칼로리도 없고 오히려 먹을수록 칼로리를 더 소모하게 됩니다. 진흙의 위생 상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햇볕에 말리기만 하는 게 사실상 전부기 때문에 흙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기생충과 동물의 배설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쿠키를 먹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UN 세계식량 계획에서 밝힌 조사에 따르면 이 쿠키에 사용되는 진흙은 중앙부처에서 공급하며 식량 사정이 나쁘지 않았을 때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IT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나마 제대로 된 진흙이 공급되는지는 미지수인데요. 아마 진흙 쿠키가 계속해서 소비되는 비극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튀김 요리 기법 중 하나인 덴푸라, 템푸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본에서도 덴푸라는 다른 튀김 요리와는 다르게 좀 더 고급진 튀김으로 인식된다고 하는데요. 새우, 오징어 등의 해산물 등과 더불어 각종 야채를 튀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는 이런 덴푸라들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형태의 메뉴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이 덴푸라의 이름은 바로 모빌 덴푸라인데요. 1945년 오키나와 전투 이후에 극도로 빈곤해진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합니다. 모빌이란 수식어가 꽤 특별해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튀김은 사실 엔진오일, 즉 식용유가 아닌 기계에 들어가는 윤활유 등의 기름으로 튀겨낸 요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후의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 덴푸라를 튀겨낼 기름이 부족했는데요. 결국 이 기름을 조달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 미군 캠프에서 엔진오일 등을 훔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훔쳐낸 기름을 가지고 각종 재료를 넣어 튀김 요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훔쳐낸 기름이 식물성인 피마자유나 동물성인 고래기름을 사용하기도 했기에 그나마 음식으로 섭취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1985년 작가 소토마 하루오가 발간한 책에 따르면 이렇게 훔쳐낸 기계유들에도 등급이 있었다는데요. 이른바 넘버 30라고 불리는 일반 엔진오일은 튀김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았고 점도가 낮은 넘버 10이란 이름의 엔진오일이 이 모빌 덴푸라를 만드는데 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료가 식물, 동물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기계 장비에 사용하는 기름이었기에 튀김을 만들면 강한 냄새와 함께 까만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네요. 굳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경조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덴푸라는 오봉이나 정월,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뉴로 대접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튀겨내 대접했지만 형편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 대용품으로 이 엔진 오일을 사용해서 튀겨낸 모빌 덴푸라를 메뉴로 제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튀겨냈으니 그 냄새가 매우 역했고 그나마 냄새를 참고 씹고 삼켰어도 먹고 나면 구역질, 복통, 설사 등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이 모빌 덴푸라를 먹은 사람 중 한 명이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이 모빌 덴푸라의 정체가 궁금했던 오키나와의 모 잡지에서 실제로 이 음식을 재현해보고 맛이 어떤지 알아보는 코너를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진짜로 먹지는 않고 입에 넣어 잠깐 씹은 뒤 뱉어냈지만 이미 입에 넣기 전부터 엔진오일의 향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역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는 이 음식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영상에 나온 음식들은 절대로 집에서 따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매드허니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안된 음식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후 사정이 무척 좋지 못해서 꿀꿀이죽이란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IT의 경우는 파그파그와 진흙쿠키라는 음식들이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도 유통되고 있는데요. 진작 사라져야만 했던 음식들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비극이 계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세계의 위험한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11월 10일에 올라왔던 무기징역 시리즈 성낙주 사건입니다.
1994년 서울 성북구의 월곡동, 이곳에서 황금장이란 이름의 여관을 운영하고 있던 40대 여성 전모 씨의 딸 이모양이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진 것은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모양이 남긴 편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 집을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이 편지의 내용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모양이 당시 겨우 만 14살, 아직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그런 낌새조차 없었던 딸이었지만 일단 이런 편지만 남겨두고 사라졌으니 전 씨는 경찰에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8월 21일, 이번에는 전 씨마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녀가 전부 행방불명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모 씨와 이모양 모녀가 사라진 황금장 여관. 두 사람이 사라진 뒤에 황금장 여관을 지키던 것은 바로 전 씨와 동거 관계에 있던 남자 성낙주였는데요. 그는 자신과 동거하던 전 씨가 사라지고 전 씨의 딸 이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여관에 남아 장사를 계속하며 자신이 완전히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전 씨의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 씨를 찾는 친구의 질문에 성낙주는 아직 소식 못 들었냐며 태연하게 대답을 건넸는데요. 무슨 소식을 말하는 것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는 이모양이 얼마 전 편지만 남기고 가출을 해버려서 전 씨가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의 친구는 이 대답에 강한 의심을 품었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친한 사이였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말했을 것이고 절에 가더라도 같이 가자고 말을 했을 텐데 이런 반구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녀가 연이어 사라졌다는 점 역시도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씨의 친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며 이상한 점을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양이 가출했다며 남긴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는 이양의 자필이 아닌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집을 나간다며 남기는 편지를 굳이 자필이 아닌 타자기로 작성한 것은 혹시 이양이 아닌 타인이 필적을 숨기고 마치 이양이 편지를 작성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 안에서 공통된 오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없다 할 때의 업을 비읍 받침으로만 적기도 하고 옆이란 글자도 엽으로 잘못 적은 것이었는데요. 한 번만 적힌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적혀 있었기에 단순한 실수로 적은 것이 아닌 아예 맞춤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양은 학업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이런 오타를 평소에 쓰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경찰은 전 씨의 동거남이었던 성낙주를 조사합니다. 그는 1951년 출생으로 이미 오래전에 결혼을 했던 적이 있고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지만 성 씨가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 동안 아내는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역 후에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맡기고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1984년 승적을 박탈당한 뒤 서울 도봉구의 미아동에 철학관을 차렸다고 합니다. 성낙주와 전 씨가 처음 만난 것도 이 철학관에서였습니다. 1993년 자신의 철학관에 고객으로 찾아온 전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여관을 하나 운영한다는 것을 안 성낙주는 그녀에게 좋은 이야기를 건네주거나 허리가 안 좋다는 전 씨에게 침과 뜸을 놔주기도 하는 등 그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밀히 접근했는데요. 결국 전 씨의 마음을 얻어 동거 관계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성낙주의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편지 안의 내용 중 맞춤법에 어긋났던 표현이 혹시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성낙주를 경찰서로 불러 모녀가 실종된 당일의 행적들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고 일부러 편지 속 오타가 들어가는 상황을 유도했는데요. 경찰의 예상대로 성낙주는 엽을 엽이라고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사라진 이양이 남긴 편지가 사실은 성낙주가 작성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성낙주에게 전 씨가 사라졌던 날의 행적을 캐물었는데요. 그는 그날 전 씨가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간다
한다고 했으며 집에 와보니 그녀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성씨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성낙주의 소지품에서 영수증을 한 장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영수증이었는데요. 날짜는 전씨가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성낙주의 거짓말이 모두 밝혀진 셈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며 불리해지면 연부를 외는 등 기괴한 행동을 하던 성낙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자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이양과 전씨 모녀 두 사람의 목숨을 전부 자신이 해친 것이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전씨와 자주 다투던 성낙주의 모습에 질린 이양이 제발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새벽 5시에 이양을 질식시켰다고 합니다. 그 뒤 성낙주는 이양의 시신을 욕실로 옮긴 다음 여러 부위로 나눠 종이상자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복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사를 지냈는데 돼지머리가 남는 바람에 처리가 곤란하다며 서울로 올라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차를 얻어 탄 성낙주는 남양주로 이동하여 휴게소 인근의 야산에 시신이 담긴 상자를 유기하고 집에 돌아와 타자기로 편지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성낙주는 전씨가 평소에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사람 구실도 못한다며 구박했던 것 때문에 전씨의 목숨 역시도 해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8시쯤 이양과 마찬가지로 전씨를 질식시키고는 또 상자 여러 개의 시신을 나눠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의붓 형인 김씨에게 전화해서 그의 차를 얻어 타고 강원도로 이동했는데요. 역시 고사를 지낸 뒤 남은 돼지머리를 처리해야 한다며 뻔뻔한 핑계를 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낙주는 고속도로 공사장 부근에 상자를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모녀의 실종에 대한 진술을 마치며 성낙주는 평소 두 모녀에게 구박을 받았던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건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왜냐면 성낙주가 전씨의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가 바로 수술용 메스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메스를 구입한 곳을 조사해보니 성낙주가 이것을 구입했던 날짜가 바로 이양의 사건이 벌어진 지 고작 이틀 뒤였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양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또 한 번 비슷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술용 메스까지 계획적으로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그가 범행을 벌였던 이유로 지목한 것은 바로 숨진 전씨의 재산이었는데요. 피해자 전씨가 황금장 여관을 소유한 것 외에도 서울 이곳저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영등포 쪽에 수억 원대의 땅을 보유했기 때문에 성낙주가 이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이 찾은 두 모녀의 시신은 참혹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고 두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뺏은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낙주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1995년이었고 한국은 1997년까지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세상에 없어야 하지만 성낙주는 아직까지도 살아서 복역 중입니다. 그 이유 또한 기가 막힌데요. 1996년 지역신문에 보도된 어느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에는 1979년 6살의 나이로 해외에 입양된 주한미군 에런 베이츠 씨의 사연이 실렸는데요. 그가 주한미군에 자원 입대한 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부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친부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형수인 성낙주였던 것입니다. 성낙주는 신문에서 기사를 접한 뒤 에런 베이츠가 자신의 셋째 아들이며 자신이 친부가 맞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 사연이 여기저기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서야 겨우 부자가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면 안타깝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사형 집행을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에런 베이츠는 2000년도에 성낙주와 만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간단하게 면회를 가질 수 있던 것인데요. 이 사연을 본 모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낙주가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대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현재도 성낙주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령 사형수 중 한 명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최근에 방영된 모 프로그램에서 성낙주가 작성했다는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편지 말미에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아직도 사건에 관한 자기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무기징역 시리즈 황금장 여관 성낙주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11월 14일에 올라왔던 로스트 미디어 게러지 이야기입니다. 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거나 혹은 사라져버린 매체들을 말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TV 프로그램, 음악 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요. 그 중에는 게임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로스트 미디어 역시 그런 게임인데요. 게러지란 제목의 이 게임은 발매된 지 약 20년 만에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게임으로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에 놓여있던 작품이었습니다. 게러지는 1999년 일본에서 발매된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부제목은 배드 드림 어드벤처이며 부제목 그대로 나쁜 꿈,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뭔가 기분 나쁜 분위기를 자아내는 어드벤처 장르인데요. 어드벤처 게임은 유저가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단서와 힌트를 찾아내고 또 때로는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가면서 게임의 큰 줄기를 즐기는 마치 모험과도 같은 장르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부제목을 좀 더 직역하자면 악몽 탐험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게임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토모미 사쿠바란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토모미 사쿠바는 게임 개발자는 아니고 초현실주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작가였습니다. 사쿠바는 1990년경에 자신이 플레이했던 게임인 코스믹 오스모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임이 바로 게러지였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인 사쿠바가 디자인을 총괄했던 탓에 게임 내 대부분의 이미지들과 캐릭터 등의 모습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게러지의 구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미스터 양이란 이름을 가진 남성입니다. 그는 어떤 연유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러지라고 불리는 치료 장비에 몸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게러지는 사용자에게 최면을 걸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속에 복잡한 기계로 구성된 세계를 만듭니다. 주인공 역시도 꿈속에서는 로봇이 되어버리는데요.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주인공 로봇은 이 복잡한 기계 도시에서 탈출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다른 로봇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인공의 또 다른 정신적 측면을 반영한 이른바 그림자의 정체를 찾아내야 하고 이런 여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가지 단서를 찾아내며 또 퍼즐을 풀기도 하는 등의 게임적인 수행 과제가 요구됩니다. 말 그대로 꿈속에서 펼쳐지는 어드벤처, 바로 부제목인 배드드림 어드벤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비록 크게 홍보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게임 분위기와 스토리 덕분에 컬트적인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 특성상 큰 흥행이 동반되진 않았기에 처음 발매되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으며 게임이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른다면 언어의 장벽 또한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이 게임은 일본 내에서도 사실상 찾기가 힘들 정도로 희귀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게러지가 발매 당시에 지극히 한정된 수량으로만 판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야 한정판이나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제한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들이 꽤 많지만 이 게러지는 정말 적은 양만 발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 일본 전국에 딱 3,000장만 유통되었기에 실제로 지금까지도 원본 CD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알려져 있다네요. 이후에 몇 번 더 물량이 풀리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2004년 4월에는 총괄 디렉터 토모미 사쿠바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90장을 판매했는데요. 이것은 게임의 초기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컨셉 아트가 특별히 동봉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2007년에도 한 번 더 동일하게 사쿠바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한정된 수량들로만 판매했으며 두 번의 웹사이트 판매는 전부 하루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에 수천 장밖에 남지 않게 되어버린 게임, 그것도 그나마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는 이 게임을 다시 한번 복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해외에 거주하는 게이머들이었다고 합니다. 게이머들은 혹시나 게임의 복사본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혹은 경매 사이트 등에 올라오는지를 찾게 되었는데요. 2013년 일본의 거래 사이트인 스루가야에 해당 게임의 복사본이 무려 30만엔에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고가였습니다. 그마저도 곧 경매 사이트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데요. 게임 등에 대한 불법 복제 방지나 저작권에 관련된 법안 등이 꽤 강력한 편이어서 온라인에 복사본을 함부로 게시했다가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피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내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영영 구할 수 없게 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에 이 게임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야후 옥션에 게러지가 올라왔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상품의 가격이 좀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77,000엔이란 가격에 상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원 정도였는데요. 저번에 올라온 복사본보다는 저렴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게 구매하기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을 무척이나 원하던 한 게이머가 야후 옥션에 올라온 이 게러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한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호주 사람이었는데요. 해외 구매한 상품이었다 보니 바로 오지는 못하고 일본에서 미국을 거친 다음 호주로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게임을 손에 넣은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구입한 게임을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게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할 수 있게끔 게임의 파일을 추출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3월에 이 게러지가 온라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유포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용자 덕분에 그동안 이 게임을 찾던 사람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한정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던 게임을 이제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히 불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를 허가한 것도 아니었으며 저작권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공개할 권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게임이기도 하고 너무나 한정적인 수량만 판매된 게임이었던 데다가 또한 아는 사람만 아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는 의견을 남기는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개된 것에는 또 다른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그대로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묵혀뒀더라면 어쩌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식품 등에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있듯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환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많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전 체제에서 실행되던 게임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호환성 부분은 다시 손보면 해결이 되지만 만약 게임이 공개되지 않고 그대로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다면 아마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임이 공개된 후 2014년 3월 20일에 파일을 공개했던 호주의 사용자는 이 게임과 관련된 다른 것들도 공개했는데요. 원본 CD뿐만이 아닌 컨셉 아트와 게임 박스, 그리고 설명서 등이 포함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는 그가 비공식적으로 유포한 게임 파일을 더 이상 온라인에서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다시는 게임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발매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유저들의 이런 노력을 전해들어서였는지 제작자와 개발사가 통크게 리마스터링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유통망 스팀에 게임이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 파일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제 일본어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언어가 제공되어 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에는 게러지의 모바일 버전이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의 앱 스토어에 동시에 등록되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팀과 모바일 버전 모두 밸런스가 개선된 버전이며 새로운 챕터의 추가로 풍부한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에 최초로 3,000장만 발매된 이후 그 뒤 아주 적은 물량이 두어 차례 정도 풀렸던 게임, 우여곡절 끝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이머가 직접 구매해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그 뒤 이 게임의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리마스터링을 거쳐 정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게임이었습니다. 유저들의 평가도 꽤 좋은 편인 게임이어서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참 억울할 뻔했네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게러지는 CD나 파일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제작사 역시도 적극적으로 재출시를 해줬기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발견되어 영원히 로스트 미디어가 되는 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게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케이스 같네요. 2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게임, 게러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11월 17일에 올라왔던 렌트 어 히트맨 사이트 이야기입니다. 히트맨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특정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고용하는 청부업자를 뜻하는 은어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 자체는 세계 어디서나 불법이지만 종종 뉴스 등에 보도되는 소식을 보면 실제로 자주 벌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트맨 고용을 공개적으로 연결해주겠다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렌트 어 히트맨이란 제목의 웹사이트입니다. 조용히 몰래 진행해도 모자랄 텐데 버젓이 인터넷에서 홍보 중인 웹사이트, 사이트 제목마저 비범하게도 히트맨을 고용하세요입니다. 이 사이트의 주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데요. 아무리 자유의 나라 미국이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선이 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홈페이지의 머릿말에 이런 소개글이 나옵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해결책을 선사하며 1964년부터 시행된 법안인 히트맨의 신상과 정보를 모두 보호하는 제도를 100%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또 이 홈페이지의 대문의 아래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크웹은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크웹이나 딥웹은 고객의 정보를 유출시킬 수도 있고 혹은 돈만 받고 사기를 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사법기관이 몰래 숨어 있다가 당신의 정보를 캐내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사이트가 그 어디와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뛰어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간략한 역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렌트 어 히트맨 서비스는 1920년대부터 이어져 왔고 약 18,000명의 요원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준다는 것입니다. 1920년이면 벌써 100년도 넘은 시간인 만큼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온 탄탄한 비즈니스로 봐도 될 만한데요. 오래된 사업이라고 하니 더욱 신뢰가 갑니다. 게다가 고객들의 후기까지 남겨져 있는데요. 플로리다에 사는 어느 고객은 5년간이나 넘게 끌어온 골칫거리를 이 사이트를 통해 단 며칠 만에 해결했다고 하며 캔자스에 사는 어느 고객 역시도 보기 싫던 직원 문제를 히트맨 고용을 통해 휴가 중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한 여성 고객은 자신의 배우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현재는 화려한 싱글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물론 신상 보호를 위해 고객들은 가명을 사용했고 얼굴도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귀도라는 사람이며 아마도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는 듯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야만 하는데요. 일단 어떤 일 처리를 원하는지 선택하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 사는 지역과 전화번호를 적어내야 합니다. 물론 고객의 정보는 무조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홈페이지 대문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1964년부터 제정된 히트맨 관련 법안에 의거하여 히트맨들과 고객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보호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장난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고객의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번 이메일을 보낼 때 보증금이 요구되는데요. 약 47달러의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객들만을 위한 세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히트맨을 상시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히트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고용해야 더 믿음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테니 히트맨을 고용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이트를 전부 둘러보고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이메일을 작성한 뒤 운영자에게 일 처리를 요구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당연히 진짜 히트맨을 고용하는 곳이 아니며 그냥 사람들을 낚으려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른바 유머나 패러디를 위한 사이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사이트 곳곳에 이런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문에도 적혀 있고 자주 언급되는 1964년에 제정된 히트맨 법안은 당연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애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율이 생겨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100년 넘게 지속해온 사업이란 점, 이 점 역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정말로 히트맨을 고용하는 서비스가 깊게 숨겨진 다크웹이 아닌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정식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면 미국 정부에서 하루아침 만에 잡아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트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정체는 바로 밥 이네스란 이름의 남성입니다. 그는 2005년도에 이 사이트의 도메인을 구입했고 원래는 이런 가짜 사이트가 아닌 본인과 친구들이 설립할 회사의 홈페이지로 사용하려 했는데요. 밥은 나파밸리의 경찰학교를 졸업했지만 경찰이 되는 대신 IT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여러 가지 사이트의 도메인을 구매했는데요. 그 중에 이 사이트의 도메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해서 결국 회사의 홈페이지로 사용할 일은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사용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누군가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은 사이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몇 년 뒤 밥은 사이트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는데요. 약 300여 통에 달하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다지 심각한 내용이 아니고 이 사이트가 유머, 패러디 사이트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만화 캐릭터를 없애달라거나 외계인을 처리해달라는 등 농담조로 보내는 메일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농담으로 보낸 메일이 아닌 실제로 정말 심각한 내용의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미시건에 살고 있던 52세의 여성 웬디 웨이는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청부업자를 고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사이트의 서비스 요청 양식을 아주 정성껏 작성해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전 남편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며 이를 본 밥은 이 내용을 관할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의 요청을 보고 파견된 청부업자인 척 위장해 웬디를 한 주차장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는데요. 만약 이때 웬디가 사실 장난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사건이 가볍게 끝났을지도 몰랐겠지만 그녀는 실제로 $5,000의 현금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착수금이라며 청부업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한 뒤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 중인 자스민 파에즈라는 여성이 자신의 가족을 처리해달라며 메일을 보냈는데요. 메일 안에는 사진과 함께 현재 사는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밥은 경찰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보했고 자스민은 관할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자스민이 만나고 있던 가말리엘 소자라는 남성이 그녀를 부추겼다고 하며 이로 인해
아내 가말리엘 역시 나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의 나이는 18살입니다. 반대로 히트맨이 되겠다고 신청서를 보냈다가 그대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테네시 주 방위군 소속인 조시아 가르시아는 이 사이트에 히트맨에 신청한다는 지원서를 보냈고 자신이 잘 훈련받은 유능한 인재라고 덧붙였는데요. 제보를 받은 FBI에서 가르시아를 조사하고 자신들이 사이트의 운영자라며 가르시아를 속여 만난 뒤에 그대로 체포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르시아는 진짜로 히트맨이 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이트의 운영자인 밥은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며 지금도 한 달에 평균 10건 이상의 메일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메일은 장난이나 농담이지만 그중에 정말 진지한 내용처럼 보이는 메일에는 운영자인 밥이 직접 답장을 보내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메일은 수사당국의 제보에 조사를 맡긴다고 하네요. 가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인 밥 이네스가 이곳의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정말 진지하게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분명 여기저기에 이 사이트가 가짜임을 알 수 있게 해놨어도 그냥 히트맨을 고용할 수 있다는 한마디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진짜 청부업자를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특히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의 특성상 범죄를 예방하는 방지 차원에서도 사이트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함정수사나 마찬가지라며 사이트 자체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소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정수사라고 하기엔 이 사이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며 밥은 오직 자신이 전달받은 메일들 중에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이 되는 내용들만 관할 수사당국에 제보할 뿐입니다. 이것이 장난이었는지 혹은 정말 진지한 내용이었는지는 제보를 넘겨받은 기관의 조사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밥의 사이트 자체는 딱히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밥은 자신이 받는 메일들 중에 매년 약 10% 정도가 그런 심각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마도 지금까지 이 사이트 덕분에 약 100여 명 정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뉴스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부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상한 사이트의 정체, 렌트어 히트맨 페이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11월 21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밀실 사건입니다. 추리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트릭 중에는 피해자만 사건 현장에 남긴 채 범인만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른바 밀실 사건들이 자주 나옵니다. 가끔은 그 수법이 너무나 기상천외해서 가상의 미디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밀실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례들입니다. 조셉 보은 에렐은 1873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출신이었던 조셉은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는데요.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이후에 그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직업상 여러 사람과 교류하던 그는 또 다른 자신의 재능에 눈을 뜨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진 자리에서 심심풀이로 카드게임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브릿지라고 불리는 이 카드게임은 금방 조셉을 매료시키게 되었고 그는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브릿지에 소질이 있던 조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을 이기게 되었고 결국 그가 정식 브릿지 선수로 전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브릿지 게임이 상당히 판이 크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보통 내기나 상금 등의 돈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꽤 수완이 좋았던 조셉은 여러 게임에서 이기며 브릿지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헬렌 더비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를 부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내의 사촌이 꽤 유명인이었기 때문인데요. 헬렌 더비의 사촌은 리처드 더비란 남자였고 이 리처드 더비의 부인은 에델 루즈벨트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델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딸이었습니다. 즉 루즈벨트 가문과 꽤 이어지게 된 셈이었고 브릿지 게임을 즐기는 인맥 또한 넓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조셉은 나중에 큰 저택과 요트, 자동차 5대를
소유하는 등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조셉이 숨진 것은 1920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뉴욕시의 자택에서 부상당한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건 현장을 신고한 것은 가정부 마리 라르센이었는데요. 집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며 조셉을 불렀지만 그가 의자에 그대로 앉아있어 이상함을 느껴 다가가 보니 조셉이 머리에 총격을 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가정부가 발견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간신히 목숨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몇 시간 후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인이나 현장의 상태로 봤을 때 타살이 분명했고 그가 가발도 벗고 틀니도 빼고 잠옷을 입은 상태였기에 아마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거나 누군가 굉장히 편한 사람과 있다가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불가능한 사건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왜냐면 범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전부 단단하게 닫혀있는 상태였고 지문을 찾으려던 경찰은 집안에서 조셉의 지문 외에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요. 현장에 남은 총알의 탄피에도 지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우유배달부가 용의선상에 올랐고 두 번째로 가정부 마리 라르센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총알 한 발이 놓여있고 탄창도 바닥에 있었지만 사건에 사용된 총은 범인이 가져간 듯 했는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 같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서 있다가 당했으며 가해자는 바닥에 웅크린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자세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또한 총이 발사되는 소리조차 들은 사람이 없었고 누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당시 만나던 여러 여성들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사건에 사용되었던 총기의 종류가 보통의 여성들이 다루기엔 어려운 무기였다는 점 때문에 전부 용의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이후에 한 남성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나섰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도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도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1929년 3월 9일 이스트 거리에 살고 있던 로클린 스미스는 저녁 10시 30분경 총성을 듣게 됩니다. 소리는 바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듯 했는데요. 겁이 난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지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문이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처에 있던 어느 소년에게 부탁해서 문 위의 공간을 통해 들어가게 한 다음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발견한 것은 거주자였던 어느 남성의 시신이었는데요. 남성의 이름은 이시도르 핑크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왼손에 한 발, 가슴에 두 발을 맞고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는 열쇠는 방 안쪽에 놓여 있었다고 하네요. 핑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 이주했으며 원래는 폴란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 이후 그는 가게를 열고 사업을 벌였는데요. 바로 세탁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세탁소는 꽤 잘 되어가는 듯 했는데요. 집주인 맥스 슈워츠의 증언에 따르면 핑크는 평소에 문제가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딱히 원한을 질 만한 사람도 아니었던 아주 괜찮은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은 핑크가 평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살던 이스트 거리는 범죄가 자주 벌어지는 곳이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핑크는 자신이 강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걱정에 매일 시달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의 편집증, 공황 증세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집 문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자신이 먼저 초대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도 집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에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조심성이 많던 사내가 어째서 바깥이 아닌 자신의 집안에서 범행을 당했을까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지만 이들 중 핑크의 집을 빠져나오는 범인이나 혹은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발견된 지문들 역시도 피해자인 핑크의 지문들만이 유일했습니다. 뉴욕시의 유능한 수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지만 그 누구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열쇠도 안쪽에 있었으며 사건 직후 몰려든 많은 사람들도 용의자를 목격하지 못했고 창문이 깨져 있거나 열린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게다가 그의 돈이나 금품 역시 그대로였기 때문에 강도가 목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핑크가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가슴에 2발, 왼손에 1발을 맞은 것으로 봤을 때 가슴부터 쐈을 리는 없었을 것이며 아마 왼손에 가장 먼저 총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가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했을 때 왜 자신의 왼손부터 쐈는지가 설명되지 않았고 이 예상 역시도 결국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굳게 걸려있고 열쇠조차 집안에 있었고 몰려든 사람들 중 누구도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였고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가레스 윌리엄스는 웨일스 출신의 남성이었습니다. 1978년에 태어난 그는 수학에 뛰어났으며 머리가 좋은 수재였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다른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 중퇴하고 일자리를 얻은 것이 200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이미 박사학위를 가질 정도로 머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가 취직한 일자리는 바로 영국의 정보기관 중 하나인 영국 정부통신본부 GCHQ였다고 전해집니다. 첼트넘에 위치한 GCHQ의 요원이 된 가레스는 근처에 위치한 프레스트베리라는 곳에서 자취했고 장기 임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그가 잠시 첼트넘을 떠났던 기간은 1년 정도였는데요. 1년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그는 런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클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간의 휴가를 마친 뒤 복귀해야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에게서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2010년 8월 23일 가레스의 동료들은 그가 며칠 동안이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런던 핍리코에 위치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가레스를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하네요. 불안함을 느낀 동료들은 경찰에 연락해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어디론가 급히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집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이들은 어디선가 이상한 악취가 풍기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 악취는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안방에 위치한 화장실의 욕조에 있던 어느 가방 안에서 강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던 것입니다. 가방은 무엇인가 담겨있는 듯 불룩해져 있었고 특이하게도 바깥의 지퍼 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상태였을까요? 곧 자물쇠를 해체하고 가방 안을 열어본 사람들의 눈앞에 심하게 부패해버린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락이 끊겼던 가레스 윌리엄스의 것이었고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신분이 정보국의 요원이었던 데다가 너무나도 기괴한 사건 현장의 상태 때문에 당연히 제3자에 의한 타살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타국의 정보 요원들이 그의 집에 잠입해서 가레스를 신문하고 정보를 가져가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그를 가방 안에 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질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가방의 자물쇠나 욕조의 가장자리에서 가레스 본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현장의 모습 등이 이 예상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경찰이 발표한 것은 사고사였습니다. 바로 그가 평소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를 즐겼으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벌이다가 일이 잘못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단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가레스의 가족은 이런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정보국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 부국장 마틴 휴이트는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자물쇠를 잠그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가레스가 첼트넘에 거주하던 당시에도 밧줄을 사용해 자신을 침대에 묶었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기가 어렵긴 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이었던 2010년 7월경에 의문의 두 남녀가 그의 집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경찰에서 이들의 신원을 수배했지만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의 감시 카메라 등에도 딱히 수상한 사람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보요원의 죽음 그리고 기괴한 사건 진행 과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의문만을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가레스 본인이 벌인 일이 아니었다면 범인들은 어떻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마지막 밀실 사건은 바로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0년 11월 17일 남양주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70대의 A씨가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전등이 켜지는 현관을 제외하고 집의 모든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아내 B씨가 집에 있어야 했지만 희한하게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는데요. 안방에 들어가 불을 켠 A씨의 눈앞에는 온몸에 혈흔이 낭자한 채 숨진 B씨가 있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날카로운 것에 공격당했으며 무려 10군데가 넘는 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게다가 양손에 범인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생긴 이른바 방어흔도 11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6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금품 등이 없었던 데다가 시신에서 성적인 범죄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기에 이것을 강도나 또 다른 목적의 범죄가 아닌 원한에 의한 범죄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가해자가 범행을 벌일 당시 화장실에 슬리퍼를 안방까지 신고 와서 범행을 벌이고는 다시 슬리퍼를 화장실에 돌려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한 흉기도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종합한 뒤에 경찰은 아파트의 CCTV를 조사해서 이 특징들에 부합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대조하기로 했는데요. 대조만 끝나면 용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감시 카메라에 잡혔던 사람들 중에서는 특징에 들어맞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사용되던 인터폰은 현관문 바깥에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촬영되는 시스템이었는데도 사건 당일 촬영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설치된 도어 패드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시 수상한 인물이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입구부터 이어지는 1층 계단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이날 촬영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딱히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혹은 당일 알리바이가 완벽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안에 감시 카메라도 조사했지만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혈액 반응을 알아보는 루미놀 검사를 1층 계단부터 사건이 벌어진 층까지 자세히 벌였지만 어떤 반응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해당 동에 거주하던 48세대 전부를 전수조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던 중 피해자 B씨와 갈등이 있던 사람을 찾았는데요. 아파트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던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이웃의 당일 행적을 비롯해서 집안의 물건들까지 전부 조사했지만 역시 아무런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의심을 받은 것은 남편 A씨였는데요. 그런데 그는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위해 일찍 나간 것이 확인됐고 게다가 피해자 B씨는 남편 A씨가 외출한 뒤에도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과 잠시 통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있어서 남편은 완전히 알리바이가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의심해볼 만한 사람이 남지 않게 되었고 게다가 범인이 도대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아파트에 침입하고 또 빠져나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도 돌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 살던 괴한이 해당 층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 침입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문이 돌자 아파트에서 자체 조사를 했지만 누군가 살던 흔적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옥상을 통해서 침입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었지만 만약 그게 가능할 정도로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6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B씨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도록 수월하게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는 11개의 방어흔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겹게 제압했다는 점, 즉 B씨를 쉽게 제압할 정도의 힘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범인이 누구였는가 보다는 일단 어떻게 범인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왔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 사라졌는지가 더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추리소설이나 탐정 등이 등장하는 작품을 보면 이런 밀실 사건도 쉽게 풀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밀실 사건 자체가 흔히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범인들은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들은 범인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기에 명탐정을 데려와도 해결이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세계의 기묘한 밀실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영상은 11월 24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황당한 죽음 11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매우 유명한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제욱시스였는데요. 제욱시스는 기원전 464년경에 태어난 사람으로 사실적인 그림, 참신한 주제와 독특한 형식 등을 통해 화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특히 사물이나 사람의 사실적인 묘사가 당시에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욱시스에게는 라이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에베소의 파라시오스였는데요.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자신의 저서 자연사에 이 파라시오스와 제욱시스의 대결을 묘사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답게 그림으로 대결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주제는 누가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가였습니다. 처음 그림을 완성한 것은 제욱시스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소재는 다름 아닌 포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욱시스가 포도를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그린 나머지 근처를 날아가던 새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는 진짜 포도인 줄 알고 그림을 쪼아댔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제욱시스가 하늘의 새도 속였다 라고 평가하며 어지간한 그림이 아닌 이상 그의 승리를 점쳤다고 하는데요. 다음 차례인 파라시오스의 그림을 평가하기 위해 그의 작업실로 모두가 발을 옮겼다고 합니다. 파라시오스의 작업실에는 커다란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요. 대체 그림은 어디 있냐는 제욱시스의 질문에 그는 커튼 뒤에 그림이 놓여 있으니 직접 커튼을 걷어내고 확인해보란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커튼을 걷어내기 위해 그 앞까지 다가간 제욱시스. 하지만 그는 커튼을 걷어낼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면 그것은 진짜 커튼이 아니고 파라시오스가 직접 그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커튼 그림이 너무나 사실적이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제욱시스는 새를 속였지만 파라시오스는 그런 제욱시스를 속이는데 성공했다며 대결은 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이런 제욱시스가 목숨을 잃게 된 일화는 무척 황당합니다. 로마의 학자 폼페이우스 페스투스가 남긴 글에 따르면 제욱시스는 웃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그에게 초상화를 부탁하기 위해 한 노파가 찾아왔고 제욱시스는 부탁대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노파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노파가 돌아간 뒤 그녀의 초상화를 보던 제욱시스는 사진처럼 너무나 똑같이 그려낸 노파의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웃고 또 웃다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질식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화가를 웃다가 숨지게 만들 정도면 도대체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제욱시스의 작품은 하나도 남지 않아서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콤니노스 왕조의 3대 황제였던 요한니스 2세는 1087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그가 태어났을 당시 그에게는 누이가 둘이나 있었고 관계도로 따져보면 3남, 즉 셋째 아들이었지만 단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왕위 계승 이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의 누이였던 안나가 그를 2번이나 암살하려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 알렉시오스 1세의 장례식에서 요한니스를 암살하고 자신의 남편을 즉위시키려 했지만 미리 이를 눈치챈 요한니스가 자리를 피했기에 그녀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번째 시도 역시 남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다른 귀족들과 함께 군사를 모아 황제를 치려했지만 정작 그녀의 남편인 니키포로스가 혼자 빠져나와서 오히려 황제를 만나 암살 계획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
자신과 아내의 목숨을 살려달라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나와 그녀의 남편 니키포로스도 체포됐지만 요한니스는 약속대로 두 사람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안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녀원에 칩거하게 되었다네요. 요한니스는 즉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수의 반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정세가 진정된 뒤에도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티오키아 공국이었는데요. 황제가 직접 화친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답변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황제는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의 세 아들까지 함께한 채였습니다. 5만의 군대를 이끌고 떠난 원정대. 그러나 첫 번째 아들이자 황태자였던 알렉시오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고, 뒤이어 차남 안드로니코스마저도 알렉시오스와 같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황제에게는 넷째 아들인 마누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여기서 군대를 돌렸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킬리키아의 주둔지를 차린 요한니스 황제, 저술가 니키타스 호니아티스의 역사에 따르면 황제는 이 킬리키아에서 불운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둔지를 세운 뒤 스트레스를 해소할 겸 멧돼지 사냥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군사들이 몰아넣은 멧돼지에게 황제가 창을 찔러 넣는 순간 갑자기 흥분한 멧돼지가 그를 향해 뛰어올랐고, 창을 쥐고 있던 요한니스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깨에 메고 있던 화살통에 화살들이 쏟아졌고, 곧 그 화살 중 하나가 황제의 손가락을 살짝 찔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화살이 맹독이 발라진 독화살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독은 손 쓸 틈도 없이 빠르게 황제의 몸으로 퍼져나갔고, 이 상처로 인해 곧 치명적인 폐혈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사흘이 넘게 밤을 새고 기도를 올리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고 막내 아들 마누이를 불러서 왕위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 뒤 숨졌습니다. 일단 왕위를 계승하는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해야 했기에 이들은 다시 회군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제시 윌리엄 러지어는 1866년에 태어난 미국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1900년도에 사망했는데요. 만으로 34살밖에 안 된 나이에 숨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은 많았지만 의외로 제시 윌리엄 러지어의 이름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으며 트리니티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1889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892년 콜럼비아 대학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러지어가 연구했던 질병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황열병과 말라리아였습니다. 1900년 러지어는 미국 육군의 콜롬비아 캠프가 위치한 케마도스라는 곳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그와 함께 근무했던 군의관들 중에는 또 다른 군의관이었던 월터 리드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바로 황열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황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캠프 등에서 황열병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굉장한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황열병에 걸리면 오한과 두통을 비롯한 증상이 발현되며 검은색의 토사물을 지속해서 뱉어내다가 발병 후 최대 열흘 뒤에 숨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황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나온 세균들이 공기를 떠돌다가 접촉해서 벌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환자의 시체를 철저히 처리하는 등의 방역을 했지만 황열병의 전파 속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벌인 사람이 있었고, 그는 바로 쿠바의 의사인 카를로스 핀레이였습니다. 카를로스는 황열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다름 아닌 모기라고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비교적 약소국인 쿠바의 의사였기에 주류 의학계에서 그 주장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지어와 월터 리드였습니다. 이들은 모기가 황열병을 옮긴다는 카를로스의 주장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선 증명이 필요했는데요. 증명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황열병이 걸린 모기에 직접 물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기가 감염 매개체가 아니면 다행인 일이었지만 정말로 모기가 황열병을 감염시킨다면 물리는 순간 100% 병에 걸리기 때문이었는데요. 제시 윌리엄 러지어는 용감하게 나섰고 카를로스의 실험실에서 가져온 모기를 풀어놓은 뒤 자신의 몸을 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뒤 황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모기가 황열병을 옮긴다는 가설이 실제로 맞았던 것입니다. 이제 황열병을 예방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러지어는 2주일 후에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모기에 물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시 윌리엄 러지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를 기념하는 기념 표식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죽음이면서도 숭고한 희생으로 봐야겠네요. 가끔은 스포츠 경기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920년 야구선수 레이 체프먼에게 벌어진 사고가 그렇습니다. 레이 체프먼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 선수였는데요. 평균 타율이 당시 기준으로 꽤 높은 편이었고 특히 도루 기술이 뛰어난 선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맡은 포지션은 유격수였다고 하네요. 1920년 체프먼은 뉴욕 양키스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 1920년은 레이 체프먼이 선수로서 가지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이 그의 사고를 예견했던 것은 아니고 체프먼이 시즌 전에 저명한 사업가의 딸과 결혼하며 이제 운동선수보다는 사업에 전념하고 싶다는 은퇴 의사를 미리 밝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사고가 벌어질 때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던 것은 양키스의 선수였던 칼 메이스였습니다. 칼 메이스 역시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요. 타자로서도 실력이 꽤 좋은 선수였지만 투수로서도 많은 활약을 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레이 체프먼이 타석에 들어섰고 칼은 그를 향해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그의 공은 쉽게 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빠르게 날아온 공은 레이 체프먼의 머리에 맞았고 공이 머리에 맞는 순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공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에 심판도 공이 야구 방망이에 맞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레이도 일단 바로 출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는 1루를 밟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곧 일어났지만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상태를 보러 다가온 심판은 레이의 왼쪽 귀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의 진단은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악화되어 결국 그는 그날 새벽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레이의 이 불운한 사고로 인해서 선수들이 야구 헬멧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메이저리그가 선수들의 헬멧 의무 착용을 규정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난 1971년이었습니다. 레이는 2006년 클리블랜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는데요. 그에 반해 사고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칼 메이스는 2008년에 열린 명예의 전당 헌액 투표에서 불과 25%의 지지율을 받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2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 영상은 11월 28일에 올라왔던 악귀의 땅 괴담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강원도 악귀의 땅 괴담 영상은 2000년대 초반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동명의 괴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쓴이의 조부가 젊은 시절 겪었던 실화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원본의 내용이지만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어 원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조부가 젊은 시절 살았던 마을은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고향인 북쪽 땅을 그리워하던 마음에 휴전선에 가장 가까운 땅을 찾아서 터전을 잡았던 것이 마을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북한의 창도군과 가까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마을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이곳에 사는 사람은 약 30명 남짓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을이 아닌 거의 공동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꽤 들어오게 되며 나중에는 완전히 마을 하나를 만들 정도로 규모가 꽤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조부가 마을에 산 지 10년 정도가 되어가던 1960년대 초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스님이 마을에 방문했는데요. 이 스님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주를 부탁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도 당시 사정이 나쁘지 않았기에 스님이 가져온 보따리에 먹을 것과 돈을 넣어주며 형편이 되는 대로 정성껏 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주를 받은 스님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더니만 마을 가운데에 터벅터벅 걸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전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장의 집을 물었다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장의 집 앞까지 간 스님은 아주 큰 소리로 이장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잠시 할 말이 있으니 나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스님, 마을 이장도 전쟁을 겪고 나이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 스님의 큰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스님은 이장 앞에 바싹 다가가더니 긴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는 이장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스님과 이장이 함께 바깥으로 나왔고 이상하게 이장의 표정은 무척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갑자기 남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40 이상 되는 남자들만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장은 남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스님을 데려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스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은 원래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700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으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지금처럼 변하게 된 것이지만 이 땅의 주인들은 본디 악귀들이란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마을의 사람들이 악귀의 땅 위에 마을을 짓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귀들은 단순한 귀신이나 잡귀가 아니고 지옥에 사는 악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설픈 도력이나 신기 따위로는 절대 물리칠 수 없으며 그저 도망가는 것만이 상책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땅 위에 인간이 와서 털을 잡고는 마음대로 돌아다녔기에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곧 그 악귀들의 분노가 치밀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귀들은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을 것이고 늦어도 한 달이 지나면 일이 벌어질 테니 3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한 달 내로 마을 사람 모두가 이곳을 떠나야만 모든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천기누설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스님이 딱하게 여겨 이것을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염주와 종이에 직접 그린 듯한 부적을 몇 장 건네주며 한 달 동안은 이 염주와 부적이 마을 사람을 지켜줄 테니 그동안 빨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다른 곳으로 서둘러 이주하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딱 한 달이 지나면 이 염주와 부적으로도 악귀들의 부활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스님을 마을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엎드려 울며 통사정을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내려와 자리를 잡았기에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엎드려 부탁하자 스님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만 어차피 한 번 천기누설을 했으니 2번을 못하겠냐며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뒤에 마을에 기묘한 붉은 달이 뜰 때가 오게 되고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날 마을 입구에 위치한 당산나무 앞에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둥근 원을 만들어 앉게 한 다음 동이 트는 시간까지 눈을 꼭 감고 버티기만 하면 악귀들이 다시 봉인되어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은 축시부터 묘시까지였다고 하는데요.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약 3시간 30분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 중 누군가 한 명이라도 원을 벗어나거나 잡은 손을 놔버리거나 도중에 눈을 뜨거나 하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경고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서 자신의 4번째 손가락을 깊게 베어 피가 나오게 한 뒤 당산나무에 갖다 대고 피를 계속 스며들게 했다는데요. 그렇게 하는 동안 끊임없이 뭔가를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기괴한 행동을 마친 스님은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신이 했던 경고를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을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장이 스님에게 받았던 염주와 부적은 글쓴이의 조부집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청년들 중에 가장 힘이 강해서였다고 하네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지키기 위해 10살이 채 안 된 아이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당산나무 앞에 둘러앉아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거나 벗어나지 못하도록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약 4시간 남짓한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요. 아이들은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만 무섭게 호통치는 어른들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심각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스님이 경고했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을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기르던 소와 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극성을 부리던 쥐들까지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리와 모기까지 전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죽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스님이 자신의 피를 묻히고 간 당산나무를 바라보던 남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졌고, 너무나 흉흉한 마을의 상태 때문에 이장이 급하게 다른 곳에서 용하다는 무당도 데려왔지만 무당은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입구에서 멀찍이 바라보기만 하고는 이곳은 지옥 위에 세워진 곳이란 말과 함께 자신이 모시는 신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며 그대로 뒤돌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스님이 경고했던 날이 되었고, 아이들은 초저녁부터 미리 이장의 집에 모여있다가 새벽 1시 30분 축시가 다가오자 자주 연습하던 대로 당산나무 앞에 모여 서로 손을 잡고는 눈을 꼭 감은 채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만 남긴 채 전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제 마을의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당산나무 앞에 둥그렇게 모인 아이들과 이장의 집에 묶어놓은 귀신을 쫓기 위한 개 몇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쓴이의 조부였는데요. 글쓴이의 조부는 아무리 이 의식을 성공시켜봤자 이 마을에 계속 남아있다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 결국 참지 못하고 혼자 몰래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글쓴이의 조부는 품속에 스님이 넘겨줬던 염주와 부적을 전부 들고 나갔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벗어날 때 그를 따라온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장의 집에 묶여있던 개였는데요. 이상하게 이 개는 조부를 따라 도망쳐 나오다가 마을 경계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구 울부짖으며 엎어지기만 했다는데요. 이때 글쓴이의 조부는 자신의 예감이 맞다고 확신했으며 이대로 마을에 있다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 산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신도 못 차린 채로 산을 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만 같은 너무나 괴상하고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비명과 짐승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함 소리와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 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글쓴이의 조부는 이 소리를 다 듣고는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네요. 글쓴이의 조부가 눈을 뜬 것은 다음날 낮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도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반사적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혼자만 도망쳤다는 죄책감과 함께 도대체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결국 도망쳐온 길을 크게 돌고 돌아 마을이 겨우 보일 만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조부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마을에 있던 가장 큰 당산나무였다고 합니다. 당산나무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이 쪼개진 채 완전히 까맣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사람의 신체 잔해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엄청난 양의 혈흔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집 역시도 모두 산산이 부서진 상태였는데요. 처참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울던 조부는 문득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딱 자신이 도망치던 그날의 그 기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기운을 느끼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죽을 힘을 다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괴담은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글쓴이는 조부가 젊을 적 겪었다는 이야기를 조부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부는 생전에 자식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오직 부인에게만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신만 알고 있었던 조부의 이야기를 조모가 눈을 감기 전 가족들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자식들 중 한 명이 어린 시절 조부가 물건을 보관하던 곳에서 마치 부적처럼 보이는 종이를 본 적이 있었다고 말하여 가족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2000년대 어느 사이트에 누군가 작성했다는 괴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명제 회원들만을 받았다고 하며 한국의 근현대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게시판에 모아두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괴담을 보고 큰 흥미를 느낀 운영자가 해당 글쓴이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나고는 이야기에 나온 염주와 부적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영자는 이 염주와 부적을 자신에게 팔아달라 말했지만 글쓴이는 가족의 물건이기에 절대 팔 수 없다고 거절했다네요. 결국 사이트는 2001년경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담의 진위 여부조차 불투명하며 더 이상 사실을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 자체가 애초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최근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괴담이 올라오자 자신도 어릴 적에 할머니에게서 강원도의 어느 마을이 하루아침 만에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는 댓글이 작성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댓글이 정말이라면 괴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비슷한 소문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 괴담이 그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이야기인지 혹은 그 소문을 역시 전해 들었던 누군가가 흥미로운 여러 설정을 붙여서 후일에 창작한 괴담인지는 아직까지 그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마을 악귀의 땅 괴담이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비와 눈이 와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항상 눈길 조심히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12월이 됐으면 합니다. 11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